이 과정에서 자, 외부 활동에 활동한 자, 김상희 변호사의 활약이 눈부셨다. 특히 김경준이 압송되고 이명 계약서가 제시되면서 사건의 긴장도는 고조되었다. 이에 우리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던 이면 계약서의 위조 근거를 밝히면서 국면을 주도해 갔다. 통상 네거티브 대응 전략이 수세적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상대보다 자료를 오히려 더 많이 확보하고 있었다. 검찰 수사 방향도 우리가 먼저 감지할 정도로 검찰 출신인 능력이 출중한 변호사들이 더 많아 네거티브 전에서도 우리는 능동적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가 있었다. 11월 25일 우리는 BBK 사건 일지를 발표하고 검찰 수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무대응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 검찰이 12월 5일 이명박 후보의 무관함을 밝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이 사건은 종결되는 듯 했으나 12월 12일 광운대 연설 동영상에 마치 이 후보가 BBK 회사 주인인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 장면이 공개되면서 BBK 사건은 절정에 치닫게 된다.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동영상 자료였다. 그러나 이것은 이 후보가 김경준과 사이가 좋을 때 그의 신용도를 높여주기 위한 덕담에 불과하지 BBK 소유 실체에 관한 결정적 증거는 아니었다. BBK 소유의 실체는 이미 검찰의 자금 추적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 우리는 차분히 대응하기로 했다. 12월 18일 투표 전날 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선거 결과를 기다렸다. 선거 결과 이명박 후보는 530만 표라는 압도적 차이로 대승하였다. 지난 대선은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너무 커 네거티브만으로 이길 수 없는 선거였다. 그런데도 당내에서는 두 번 걸친 병풍 의혹을 이기지 못하고 네거티브로만 일관하다가 대선에 참패하였다. 10년 끝 야당 끝에 여당이 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진보 정권 아래에서 미행, 도청, 자금 추적도 당해보고 저격수를 하면서 네거티브 정치인이 라는 오명도 썼지만 이제는 우리가 정권을 잡았다. 4월에 치러진 총선은 대선 영향으로 내가 치른 4번의 선거 중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무난히 당선되었다. 나는 5월 말 여당의 국회의원 수장인 원내대표가 되었다.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 검사와 정치인 시절을 모두 변방에서 보내다가 드디어 나는 중심부로 돌아왔다.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동한 것이다. 자, 여기 에필로그들이 있는데요. 자, 에필로그까지 제가 읽어드리기가 참 뭐한데 그래도 계속 읽겠습니다. 자, 에필로그 변방 50. 자, 중심국가론. 이승만의 건국시대, 박정희의 조국 근대화 시대, 김영삼 김대중의 노무현 민주화 시대.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 될까? 진보 진영에서는 다음 시대의 시대 정신을 통일로 보고 통일 시대의 준비를 위해 각종 남북 화해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남북 화해 정책은 보수와 진보의 대립을 겨우 격화시켰고 남남 갈등을 심화시켜왔다.
지역 갈등, 계층 갈등, 세대 갈등, 이념 갈등까지 겹쳐 한국 사회는 갈등으로 날이 밝고 갈등으로 날이 지는 엄청난 국력의 소모를 계속 오고 있다. 나는 이 시점에서 통일시대는 적절한 화두가 되기에 아직 이르다고 본다. 그것은 1991년 독일 통일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통일 이후 독일은 매년 100조 원가량씩 18년 동안 동독 재건에 쏟아붓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동독의 경제 수준은 서독의 70%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통일 이전 동서독 경제력 차이는 4배 수준에 불과했는데 아직도 통일 독일은 그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40배에 가깝다고 한다. 몇 년 전 브루킹스 연구소의 발표를 보면 북한의 생활 수준은 한국의 70%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최소 6,5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통일시대에 맞서기 위해 그 전 단계로 부자 나라, 부자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선진 강국 시대를 열어야 하는 것이다. 자, 경제만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라 국민부터가 선진 반열에 올라야지 그래야 진정한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 있던 어느 택시기사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경제만 선진국이 되면 뭐하냐? 국민이 선진국 의식을 돼야 되지 않느냐? 말만 선진국이지 우리나라 선진국 되려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분 말이 일리가 있어요. 틀린 말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저만 느끼고 있는가요? 저하고 비슷한 그런 것을 가진 사람도 아마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통일시대로 가는 길이 역사의 순리라고 본다. 선진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합된 국민적 에너지가 필요하다. 지역 갈등, 계층 갈등, 세대 갈등, 이념 갈등을 뛰어넘어야 우리는 선진 사회로 갈 수 있다. 제 말에 거의 똑같네요. 비슷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 통합이라는 명제는 선진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화두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자는 화두로 5천년 가난에서 벗어나서 조국 근대화를 이루었고 공평하게 갈라먹자는 화두로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었다. 이제는 부자 나라, 부자 국민이라는 화두로 중심으로 뭉쳐 지역, 세대, 계층, 이념을 구분짓지 말고 하나가 되어 선진 강국으로 가야 할 때다. 그래서 나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선진 강국 시대로 보는 것이다. 통일 시대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선진 강국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전 분야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모든 것을 개혁한다는 것이죠. 자, 국가 대개혁. 그 선거송에 보면은 그 홍준표 그 대표님 선거송을 보면은요, 그 조국 천가를 한 그런 영상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슬로건이 국가 대개혁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정치 분야를 보면 이제는 대립과 투쟁의 시대를 탈피하고 공존과 협력의 시대로 가야 한다. 오공 독재 정권 극복을 위해 탄생한 1987년 민주화 체제를 우리는 지난 20여 년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자, 지금 이렇게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가겠죠. 자, 독재 출현을 방지 위해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5명의 대통령을 탄생시킴으로써 우리는 지구상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모범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권력 집중 현상은 민주화된 이 시점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절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여야는 대선이 끝나는 그 이튿날부터 또다시 차기 정권 쟁취를 위해 쟁투를 벌이고 있다. 예, 지금도 이렇게 다시 쟁투를 벌이고 있는 현 시점이기도 합니다. 미국과는 달리 정당의 실질적 지배자에다가 예산안, 편성권, 법률안, 제출까지 보유한 한국 대통령은 5년 임기 동안 탄핵 이외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무소불위한 지위에 있다. 한국 대통령제는 대통령 책임제가 아니라 대통령 무책임제인 것이다. 최근 학자들은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분영권 대통령제는 그 이유 때문에 제기가 되고 있다.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 대북 문제만 담당하고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어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의 취지이다. 그렇게 되면은 여야의 권력 공존이 가능해지고 대선에 목매이지 않아도 된다. 대선에서 지더라도 총선의 기회가 또 있기 때문에 여야의 극대한 대립이 완화될 수 있고 2016년부터는 4년 중임제 선거와 같은 해에 걸리기 때문에 선거 주기도 맞출 수 있다. 여기에 덧붙일 것은 선거구제의 변경이다. 지역구도와 완화를 위해 소선거구제를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 네거티브가 선거가 아닌 포지티브 선거 지형을 만들고 지역구에 얽매이지 않고 헌법 정신에 따라 국민 전체를 봉사자로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선거구제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 일제유산인 기초 광역단체를 과감히 개편하여 전국을 40에서 50개 기초단체로 통폐합을 하고 도를 폐지하고 능률을 높이며 기초광역의원도 통합하여 지방의원으로 격상시키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야 한다. 정치제도 개편은 근본 방식은 공존과 협력에 있다. 자, 이게 공존과 협력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게 지금 여지껏 우리가 70여 년 동안, 거의 80년 동안 여야가 맨날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졸업을 해라. 네, 그런 뉘앙스 같습니다. 더 이상 경쟁으로 세월을 보내지 말고 국민을 향해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것이다. 경제 분야의 경우 나는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을 경제의 세계화라고 본다. 반미를 외치던 지난 정권조차도 한미 FTA를 체결했을 정도로 경제의 세계화는
긴급한 과제인데 우리는 아직도 폐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틀트부들, 이 좌빨들 참 진짜 어리석죠. 국내 산업보호는 경쟁 틀에서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해외 통상 의존율이 70%에 가깝다고 한다. 수출 대국인 일본조차 해외 통상 의존율이 20%밖에 되지 않는다는데 70%에 이르는 해외 통상 의존율을 가진 우리나라가 살 길은 무역밖에 없다. 예, 그렇죠. 다행히도 우리의 세계 1위 기술력이 있는 제품 127개에 달하고 5위 안의 제품은 470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TV, 반도체, 조선, 건설, 휴대전화, IT, 헬멧 등 세계 1위 제품이 즐비하고 자동차도 세계 5대 강국에 들어섰다. 우리의 GDP는 아프리카 대륙 53개국 GDP를 합친 것보다 더 크다. 한, EU, 한중, 한일한, 아세안, FTA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 문호를 열어야 한다. 자,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그런 것이죠.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으로 가지는 것은 위험과 분산의 업종의 다양화 특화의 그 목적에 있다. 자, 이거 구조 개편을 하자는 거죠. 자, 중소기업이 자 살아야 경제 구조를 개편해야 그래야지 자 할 수가 있다. 그것도 맞은 일일 수가 있죠. 자, 대만도 우리나라 인구보다 상당히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얘기를 들으면요. 대만이 그렇게 했는데도 중소기업이 상당히 돼 있습니다. 구조 개편이나 그런 게 잘 돼 있고 그래서 중소기업이 발달하고 자, 경제 문제에서는 그렇게 대만이 우리보다도 더 그런 면에서는 더 뛰어나다고도 할 수도 있다고 얘기가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는 저도 몰라요. 지금 대만도 내부 분열이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가 듣고 있습니다. 네, 제 정보원들에 의하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영향을 들어오는 것은 기업 윤리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을 좀먹는 비신사적인 기업 경영 형태이다. 성장이냐 분배냐 논쟁보다는 파이를 키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파이가 커야 나누어 먹을 것이 자연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사회 분야를 보면 법치주의 확립과 사회 대타협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일본은 1964년 동경올림픽 계기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법치주의 확립에 나섰다. 가장 먼저 한 일이 기초질서 확립이었다. 길거리에 쓰레기 안 버리기, 교통질서 확립, 집회시위 질서 확립 등 기초질서부터 바로잡고 준법 정신을 함양하였다. 우리도 88 올림픽 이후 기회가 있었으나 정권의 정통성 문제로 실기하고 2002년 월드컵 이후 또 한 번의 기회가 대선에 이용되는 바람에 놓쳤다. 그렇죠. 제가 아는 사람이 알던 분이 일본에서 사셨던 분이 계셨는데 지금도 일본에 가면은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깨끗한 곳이 되게 많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질서가 되게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운전대를 보면 우리나라는
좌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우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자, 운전대가 자, 우리나라랑 반대인 나라가 몇 군데가 있죠. 일본, 영국, 호주, 홍콩, 그리고 태국, 인도. 이렇게 이 나라가 우리나라 운전대랑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2016년, 2016년이죠. 그때 제가 중국에 홍콩에 잠깐 들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도 운전대가 반대였어요. 그런데 그 홍콩에서 옛날에 그 홍콩 영화들을 보면은 그 트램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직 버스. 그거를 도로 주변에 그런 게 다니는 게 있었는데 그게 진짜 교통 혼잡이나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홍콩이 지금은 중국에 속해 있기도 한데 이제 중국으로 완전히 됐었는데 그때 제가 중국에서 홍콩으로 넘어갈 때 그때 사드 문제 때문에 한참 참 난하게 했었죠. 예, 자, 계속 읽고 가겠습니다.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를 말한다. 법제적 목적과 정신에 부합하는 법 집행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상하가 차별 없이 법 집행이 되어야 국민들이 법 집행에 승복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사면은 불가피한 국가적 목적 이외에는 행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법치야말로 진짜 국민들로부터 자 신뢰를 받는 그런 모두가 이런 거죠. 모두가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된다. 과연 지금의 법치가 올바른가요? 아니죠. 그래서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헌법 위에 떼법이라는 말도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 1년 12달 계속되는 파업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사회 대타협은 기묘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에서 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함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아일랜드 모델이든 네덜란드 모델이든 노사가 서로 다투는 대립과 투쟁 시대를 넘어 노사가 공존하는 화해와 협력 시대를 열어야 한다. 자, 지금 이거를 보시면 자, 들은 내용식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지금 자, 노조들 지금 파업 많이 하죠. 자, 강성노조, 강성귀족노조, 전교조, 민주노총 이런 사람들을 진짜 없애겠다는 특히 노조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노조의 부당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3%밖에 안 되는 그 강성노조, 강성귀족노조 자 매년 1억씩 받는데도 스트라이크하고 파업하고 스트라이크 파업하고 자 이러면 되겠습니까? 자 전에 홍 대표님께서 자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즉 그때 후보였죠. 문재인 후보와 이런 일을 벌였죠. 노조에 얹혀서 하는 거 아니냐. 자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절실히 딱 맞아떨어지죠. 필요로 하면 국비로 무상교육,
무상의료제도를 과감히 도입하여 가난의 대불림을 막을 수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세를 경감하여 과도한 임금 인상도 자제시켜 노소가 공존하는 틀을 국가가 만들어 주어야 한다. 노동의 유연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동양적 노사 관계론에 맞지 않는다. 권리와 의무로 대립하는 서구식 노사 관계론보다 권리와 의무를 통칭하는 직분 철학이 동양적 노사 관계론에 부합할 것이라고 본다. 노사가 공히 주인의식을 갖는 작업장을 만든다는 것이다. 역시 그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죠. 복지 분야를 보면 자, 일자리 창출 복지의 근본이기 때문에 덧붙여 여기자 여지가 없지만, 한국 서민들의 소박한 꿈은 내 집 갖기와 내 자식 잘되기에 집약된다. 주택 보급률이 100%에 이르는데도 대도시에는 무주택자가 40%에 이른다. 자, 이 말은 진짜 팩트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특히 그런 것이 많죠. 이것은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이고 부동산 물패 신화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돈이 생기면 산업에 투자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발전하는데, 좁은 국토에 인구는 많으니 자연히 돈은 부동산에 물리게 된다. 자, 이게 바로 땅 투기 그런 거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자, 이런 대장동과 같은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토지의 불로소득을 제거하고 서민들이 주택을 싸고 쉽게 구입하도록 하기 위해 이른바 반값 아파트 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켰다.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용산 사태와 같은 재개발 참사도 없을 것이고, 도시 재개발에 서민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사태도 줄어들 것이다. 자식 잘되기란 결국 교육의 기회 균등이다. 자, 부자가 자기 자식을 위해 고액과외를 시키는 것을 나를 막을 수가 없다고 본다. 모자란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마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가난의 대물림이 계속된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 아닐 수가 없다. 역시 우리 대표님 최고. 그렇죠. 모든 사람이 기회가 평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겠죠. 국가는 이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결국 공교육의 정상화와 장학제도 확충, 나아가 경제적 능력이 모자라는 계층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가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그렇죠. 개천에서 용나고 희망 사다리, 그런 것을 강조해왔던 것이죠. 외교 분야를 보면 우리는 해방 이후 줄곧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데만 역점을 두어왔다. 그러다 보니 독재 체제를 정당화시켜 주던 미국의 대반미 운동을 벌이기도 하였고, 그것은 노무현 정권에 와서 절정에 이르렀다. 자, 노무현 정권 때 한미 FTA를 반대하는 그런 시위가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반미 운동을 펼쳐가지고, 물론 그렇게 피해를 본 사람도 적지 않아 있겠지만, 더 저기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고, 자, 살림살이도 자,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중심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친미 반미라는 이분적 사고를 벗어나서 국익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필요에 따라서는 대미 자주 외교론도 서슴없이 채택하고 EU, 중국, 러시아, 일본 등도 미국과 대등한 가치를 두고 외교를 펼쳐야 한다. 북핵 문제와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보다 전향적인 입장이 필요하다. 남북관계의 본질적인 문제는 북핵과 체제 보장을 문제로 귀착된다고 나는 본다. 북한이 북미 대화에 집착하는 이유는 북한 체제의 보장에 현실적인 위협이 되는 이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보는 것에 기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북한을 믿지 못할 불량 국가로 보기 때문에 핵 유출로 인한 미국에 대한 현실적 위협이 없애기 위해서 종국적으로 레짐 체인지를 통하여 북핵을 폐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북핵 문제는 북한 체제의 보장이 선행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로서 미국과 협력하여 북한을 안심시킬 수 있는 국제적 보장을 해주고 북핵 폐기를 유도하는 방안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이 정부의 비핵 개방 3천 정책은 핵 폐기와 경제 협력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전략적 수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 북이 핵 개발을 한 목적은 체제 불안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북미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남북 관계는 현재 상태에 벗어날 수 없고 계속 정체 상태가 된다. 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했었죠. 근데 그게 위장평화 쇼였다는 거. 그리고 나서 개성공단도 폭파되지. 개성 연락 사무소 그것도 폭파가 됐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게 균형이 벗어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정책 남북 관계의 직접적 당사자인 한국은 북미 간 체제 보장 협상의 하나의 종속 변수로 적응할 수밖에 없는 이 갑갑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비핵과 경제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 전환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북과의 경제 협력 패턴은 진보 정권 때와는 달리 철저히 투명성이 보장되는 방안을 수립한 후 제공되어야 한다. 무분별하게 수십억 달러를 북쪽에 제공하고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핵과 미사일이었다. 경제협력은 북의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복지의 향상에 시키는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북과의 경제협력 북측 지도자 계층의 향락이나 군비 증강에 사용되는 것을 막자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북핵 폐기는 유자회담 당사자들과 협력하여 넌 루가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미 미국도 포괄적 경제 지원 계획이 있음을 밝힌 이상 구소련 해체 과정에서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했던 넌 루가 방식은 북핵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늘 자랑해오던 5천년 단일민족 시대는 이제 아니다. 늘 단일민족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제 끝났다는 것이죠. 외국인 거주, 외국인 한국 거주 100만 시대에 살고 동남아 신부들이 넘쳐나는 다민족 시대에 살고 있다. 문화의 다양성과 타민족 포용력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호남민족 시대로 가고 있다. 폐쇄성을 버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한민족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5천년 변방국가를 시대를 털고 세계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서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더 이상 우리 자손들과 굴종을 강요하는 변방국가를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 가자. 모두 하나가 되어 세계 중심 국가로. 자, 이렇게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정말 우리 대표님, 홍준표 대표님, 정말 진짜 대단한 분이시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진짜 리더십이 돼야지, 그래야지 한다는 거. 정말 우리 대표님, 홍준표 대표님 존경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간 새벽 1시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 편안한 토요일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